생명과학 1 원격 수업입니다. 지난 중추신경계에 이어서 오늘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중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학습이 완료되지 않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은 반드시 복습을 하여서 이번 수강하는 그 학습 내용과 연계를 시키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그 반응기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직접 자극을 전달하고 운동기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하는 온몸에 뻗어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신경의 구조가 중추신경계인지 말초신경계인지, 또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분류 기준, 하위 분류는 어떤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칠판에 먼저 대략적인 신경계의 구성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분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꼭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개념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좀 볼까요? 우리 중추신경계를 그리면 크게 뇌와 그 다음에 등뼈 안에 숨어있는 척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뇌, 그 다음에 척수가 되겠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중추신경계가 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조금 더 많이 분류를 했죠. 어떤 식으로 좀 나누어서 학습을 했냐면요. 고등기능 정신을 담당하고 있는 대뇌, 운동기능을 처리하고 있는 소뇌,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의 중추인 간뇌,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안구 운동과 관련이 깊은 중간뇌, 그 다음에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기능, 이런 그 생명현상이랑 직결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그 활동, 생명현상 활동에 대한 조절 중추인 연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뇌교 부풀어 있는, 그 다음에 연수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는 뇌줄기라고도 표현을 한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를 그린 거예요. 자, 말초신경계로 넘어가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외부 자극을 감각기로부터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 주는 데 관여하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약간 중심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들을 그러니까 반응기라는 거는 반응기관, 근육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내장기관이나 이런 반응기관의 줄임말이 반응기죠. 그래서 반응기로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데 관여하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것이 우리가 이제 배울 말초신경계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도 분류 기준이 생성이 돼버렸고 기능적으로도 분류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말초신경계는 뇌에서부터 뻗어져 나온 말초신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초신경계를 뇌신경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몸에는 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12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척수로부터 뻗어나와서 척수에 연결되어서 척수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척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그러한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 말초신경계를 척수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척수신경은 척수가 좀 길잖아요. 좀 더 많아요. 31쌍.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말초신경계를.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뻗어져 나온 말초신경계냐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류 기준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나눠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구분은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어떠한 운동신경이 있는데 뇌로부터 뻗어져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뇌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뇌신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간혹 가다가 공부를 개념적으로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오개념이 생기냐면요,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다. 길이리 보기에서 동그라미 OX 판단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옳은 것을 모르 고르시오. 그래서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뇌신경의 정의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라 뇌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의 줄임말입니다. 척수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에요.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것 중추신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를 척수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은 이 이상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말초신경계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감각신경, 즉 외부의 정보를, 외부 자극에 따른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말초신경을 우리는 감각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글자로 써놓은 것은 전부 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으로 분류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들을 직접 반응기,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데 관여하는 그러한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경을 운동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취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요. 자, 조금만 더 용어를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용어 싸움을 해보자면은, 감각신경이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는요, 사실은 자, 먼 곳에 있는 정보를 중심 쪽으로 날라주는, 중심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감각신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조금 더 옳은 표현은 뭐냐면은요, 구심성 신경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쓸 때 구심성 신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신경도요, 그런 식으로 고쳐서 교육과정 안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이 말이 조금 더 익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안내되고 있는 용어는 운동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중심에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멀어지는 데 관여하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멀어질 원자 써서 원심성 신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용어를 고쳐서 보면 구심성 신경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원심성 신경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억, 이응. 굳이 연결하기 어렵다면.
어쨌든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정렬된, 예쁘게 정리된 문구로 한 번 더 화면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원심성 신경을요, 다시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자, 중추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약간 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원심성 신경을 우리는 특히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체성신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뇌의 지배하에 있는 원심성 신경이에요. 그러면 정말 대뇌의 지배만 받을까요? 다른 신경들은 전부 다? 아니죠. 우리 중추신경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추신경계는 대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간뇌도 있고 중간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척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내장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기보다는 내장근은 소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뭐 연수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명령하에 내장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의 직접적인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간뇌나 뭐 연수나 중간뇌와 같은 그러한 또 다른 중추신경, 그 이외의 중추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러한 신경계로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자율신경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자율신경을 통칭해서 자율신경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만, 자, 여러분 이제 분류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자, 어떤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할 거고,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겠죠. 어떤 것을 체성신경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구심성신경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척수신경이라고 할 거고, 이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요. 자,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만 돌려가지고 한 번만 더 분류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는요,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와 그 밑에 있는 온몸에 뻗어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뇌는요, 다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에 딱 입혀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분류하기 쉽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말초신경계는요, 해부학적으로 나뉘게 되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뉠 수 있어요. 신경 쓰기 싫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중추신경 쓰는데 중추신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뇌 신경까지 쓰면 완전히 다른 말초신경계에 대한 표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옆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척수로부터 이렇게 뻗어져 나온 얘는 척수신경이 되는 거예요. 뇌로부터 뻗어져 나온 주로 얼굴 부분의 분포의 좌우로 이렇게 12쌍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부분 이렇게 위로 뇌로부터 뻗어져 나온 이 신경은 뇌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이 분류는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분류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다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 우리 조금 더 세련된 용어로 쓸까요? 구심성신경. 기억. 그 다음에 원심성신경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응. 운동신경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자, 원심성신경은요, 다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체성신경계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율적인 지배를 받는 자율신경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여기에서 분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율신경은 다시 나중에 조금만 이따가 더 뵐 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빨리 적어보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말초신경계는 거의 마스터하셨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이랑 부교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심성 신경 중에서도 체성이랑 자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쉽죠? 말초신경계에서 구심성이랑 원심성 구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톡 튀어나오는 구조이면 구심성 신경,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뻗어져 나가는,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축삭이 뻗어져 있으면은 원심성 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해부학적 구조는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뇌신경, 여기가 척수신경. 요 안에는 연합뉴런으로 차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중추신경계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구분하는 구분 지점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넘어가서 조금 더 정렬된 문구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초신경계의 분류는요, 해부학적 구성에 따라서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원심성은 다시 체성이랑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원심성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심성 신경은 중추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말초신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데 관여를 하는 그러한 말초신경계고요. 자, 원심성 신경 중에서 체성신경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대뇌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면 대뇌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그러한 반응기를 연결을 해주겠네요. 이 원심성 뉴런은. 자, 우리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요, 이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을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뭐부터 다르냐면은요, 체성신경은 연결되어 있는 중추,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중추가 대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운동 뉴런은 직접적으로 대뇌의 명령을 받는 반응기관이랑 연결이 되어서 대뇌의 명령을 그 반응기에 연결해서 반응기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원심성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는요, 반응기관은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반응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배웠던 거 뭐였나요? 그렇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골격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수의근. 그때 혹시 기억나요?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대뇌에 의해서. 그래서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에게 그 의식적인 명령을 전달해주는 이 아이가 체성신경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이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대뇌랑 골격근 사이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이다. 원심성 신경이다. 그 아이가 누구냐? 체성신경이다. 그래서 골격근에 명령을 전달하는데, 자, 골격근과 이 뉴런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신경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단에서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골격근의 움직임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뇌가 명령을 내렸어. 그 명령이 전기적 신호로 체성신경계에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체성신경계는 이 신경 말단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시냅스에 분비하면서 골격근의 움직임을 조절을 한답니다. 이 물질의 정체는 뭐냐면은 아세틸콜린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물질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세틸콜린.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요 아이가 정체가, 운동신경이게, 감각신경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원심성이게, 구심성이게, 대뇌랑 반응기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네. 대뇌의 명령을 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달해주는 아이네. 원심성 신경이네. 까지 구분했으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싹 가린 다음에, 그렇다면 원심성 신경 중에서도 체성신경계일까 자율신경계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구분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구분 기준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운동뉴런 또는 원심성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의 종류를 보면 돼요. 골격근이네? 골격근 내 의지대로 조절 가능한데, 그러면 대뇌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구나.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운동뉴런이 얘랑 연결되어 있어야겠네. 그러면 체성신경계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분 기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반응기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벌써 구분 기준이 2개나 나왔습니다. 또 다른 구분 기준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자율과 체성을 구분짓는 또 다른 구분 기준. 자,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서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며 신경절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경절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뭐냐면은요, 절이 영어로 뭐냐면은 시냅스예요. 시냅스. 그렇다면은 또다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중추신경계와 체성신경계를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는 대뇌네요. 그렇다면은 아이고. 그렇다면은 요 대뇌와 이러한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인 골격근 사이에 하나의 뉴런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경절이 없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시냅스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 기준 3개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이 운동뉴런, 우리 편의상 운동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운동뉴런이 체성신경인지 자율신경인지 여러분한테 판단하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첫 번째로 누구랑 연결이 되어서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걸로 불충분하다면 약간 모호하다 하면 이 운동뉴런이 어떤 반응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골격근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체성신경계입니다. 또 하나 더, 중추신경계와 골격근 또는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운동뉴런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즉 중간에 시냅스가 없다면은, 끊기지 않았다면은 이 운동뉴런의 정체는 체성신경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는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율신경계. 자, 너무 기네요. 문제가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자율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는 누구이냐? 대뇌 제외하고 중간뇌, 연수, 척수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말초신경계, 원심성 신경을 우리는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율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도 내 마음대로 조절 불가능한 반응기가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어떤 거 있어요?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같은 거. 선생님, 나 지금 인슐린 내보내고 싶어. 아무것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슐린이 나와요? 호르몬 분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의지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지금 막 꾸룩꾸룩 소리 날 것 같은데 내 내장기관 운동 멈추고 싶어.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 마음대로 조절 불가능한 그러한 반응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은 거진다 자율신경계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운동신경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는 주로 간내, 그 다음에 중간내, 그 다음에 우리 뇌교는 특별한 기능 안 배웠잖아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연수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은 그러한 운동 뉴런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자율신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응기도 어떤 거? 눈과 같이 동공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내장기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샘 이런 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조절 불가능한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자율신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또 다른 특징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성신경이랑 구분되는 구분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누구랑 누구로 나뉘어볼 수 있냐면은 자율신경의 하위 분류로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좀만 이따가 할게요. 약간 킵. 그래서 둘이 서로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반대 느낌이라서 서로 얘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면은 얘는 심장 박동을 좀 늦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적으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길항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체성신경에서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운동 뉴런으로만 명령을 전달하면서 중간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신경절 시냅스가 하나 존재한대요. 선생님이 일부러 끊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자,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이러한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시냅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시냅스가 중간에 하나 끊겨가지고 존재하려면 운동 뉴런 몇 개 그려야 되게? 그렇죠. 2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즉, 중추신경계와 반응기 사이에 운동 뉴런 2개가 그려져 있으면은 그 운동 뉴런의 정체는 자율신경이 되는 거예요. 구분 기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과 심장만 한번 볼까요? 운동 뉴런 2개가 중추신경계와 반응기 사이에 존재하여서 시냅스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면 신경절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정체는 자율신경이 되는 거예요. 내장기관이나 호르몬 분비샘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서 뻗어져 나온 아이들은 연수에서 뻗어져 나온 거 한번 그려볼까요? 연수에서 뻗어져 나온 이 아이는 어떻게 가냐면은 요렇게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내에서 뻗어져 나온 아이들, 중간내는 홍채, 동궁 확장 이런 거에 관여하는 아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중간내에서 뻗어져 나온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두 개의 운동 뉴런을 연결해서 이 동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절이 여기에 보이네요. 신경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 중추신경계와 반응기 사이에 두 개의 운동 뉴런, 하나의 신경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그럼 이 운동 뉴런의 정체는 뭐라고요? 자율신경계가 됩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자, 간내도 한번 빼놓을 수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간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뉴런, 운동 뉴런을 봤더니 이 운동 뉴런도 호르몬 분비샘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운동 뉴런이 두 개야. 무조건 두 개야. 그러면 결국 우리 간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는 당연히 자율신경계지만 확인사살에 이렇게 시냅스가 여기 존재하네. 신경절이 존재하네. 간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율신경계지만 이거를 봐도 자율신경계라고 판단의 근거로 마련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이 운동 뉴런의 끝부분, 축상 말단 부분에 존재하는 반응기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호르몬 분비샘. 내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한 거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뉴런의 정체는 자율신경이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거를 무엇을 들었던 간에 결론은 하나예요. 이 아이는 자율신경계다. 그래서 조금 글을 그 문장으로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을 드디어 나눠봐야 돼요. 어디 안에서? 자율신경 안에서.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예쁜 그림으로 정리해서 그려줄게요. 자, 우리 동공 한번 볼까요? 동공 같은 경우에는 확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소되기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중간 내의 명령이 동공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자, 확장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운동 뉴런도 경로로서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동공을 축소해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경로의 운동 뉴런도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중추에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 사이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종류가 뻗어져서 반응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 먼저 그려볼게요. 교감. 이렇게. 부교감 해볼까요? 부교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을 이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중간 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정체는 얘든 자율신경계 맞습니다. 똑같이 동공이라는 내 마음대로 의지조절 불가능한 반응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전부 다 운동 뉴런이긴 한데 원심성 신경이긴 한데 자율신경계에 속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시냅스, 신경절 하나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도 전부 다 자율신경계. 얘랑 얘도 사이에 시냅스 하나 존재하잖아. 신경절 존재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자율신경계. 똑같은 자율신경계인데, 자,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이에요. 통칭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앞뉴런이 기준입니다. 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가 신경절이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은 얘가 되는 거죠. 신경절 이후 뉴런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은 아이는 교감신경이 됩니다. 자율신경 중에서도. 자, 너무 짧아가지고 요 안에 부교감 세 글자 다 못 써. 그래서 요 아이가 짧은 아이, 교감밖에 못 쓰는 아이가 교감신경이 되는 거야. 앞뉴런이 기준입니다. 앞뉴런이 길어서 부교감 세 글자 전부 다 쓸 수 있는 이 뉴런이, 이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이 신경 전부 다 부교감 신경이 돼요. 얘도 부교감, 얘도 부교감. 그러면 벌써 구분기 전 우리 교감이랑 부교감 벌써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얘 A 뉴런이다, B 뉴런이다, C 뉴런이다, D 뉴런이다. 뭐 A든 B든 C든 D든 전부 다 자율신경계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B는 부교감 신경이다. 아닙니다.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되는 거죠. A는 교감 신경이다. 맞습니다.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니까요. 그 다음에 C는 부교감 신경이다. 맞죠? 신경절 이전 부교감 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부교감 신경이니까 D도 부교감 신경이다 하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앞뉴런이 길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 번 더 내볼까요? 이제 심장에 꽂힌 아이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심장만 크게 그려볼게요. 심장. 심장의 조전, 심장박동의 조전 중추 누구였죠? 연수였죠. 그래서 연수로부터 교감도 그리고 부교감도 그릴 거예요. 교감. 부교감 쓰고 싶은데 다 못 써. 그래서 이 아이는 교감이야. 그 다음에 부교감. 다 쓸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 자, 연수로부터 뻗어져 나온 이 운동뉴런이나 요 운동뉴런이나 심장에 박혀있고 신경절이 전부 다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율신경계에 속하겠지만 자율신경 중에서도 앞뉴런이 짧은 이 라인에 구성하는 운동뉴런이 전부 다 교감신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뉴런이 긴 그 라인에 존재하는 운동뉴런은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을 어떤 원리로 기량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체성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이 신경전달물질 누구라고 했었죠? 아세틸콜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감신경 말단과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이는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기량작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물질, 다른 종류의 물질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는 심장박동 빠르게, 또 다른 한 종류는 심장박동 느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아이와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아이의 종류는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교감신경 말단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노르에피네프린 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노르에피네프린. 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에피네프린 이라는 아이도 나오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아이가 나온다고 해도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거 똑같은 용어가 뭔지 알아요? 에피네프린의 다른 그 영어 표현인가 이게 뭐냐면은 아드레날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심장박동이 막 솟구칠 만큼 기분이 좋은 상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아이의 이름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자,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이는 누구냐면은요, 얘랑 똑같아요. 아세틸콜린. 자, 문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은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랑 굳이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아도 될까요? 똑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아이나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아이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은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도 돼요? 그렇지. 축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가 아세틸콜린이지만 터져서 뒷뉴런을 흥분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 터져서 뒷뉴런을 흥분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극이 전도된 결과 이 뉴런이 가지고 있는 신경 말단에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가 터졌을 때 그 터진 아이가 노르에피네프린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랑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효과가 나왔던 거지. 예. 그래서 자, 우리 원심성 뉴런, 원심성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이들까지 전부 다 배웠습니다. 오직 딱 하나 다른 아이 누구?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아이만 다른 종류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네,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라고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80%,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2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똑같으니까.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예쁜 문장으로 보기 전에요. 좀 더 예쁜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원심성 신경 중에서도 체성과 자율신경을 구분하는 문제, 자율신경 안에서도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는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운동신경으로서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때 중간에 시냅스 없이 대뇌와 골격근 사이에 하나의 운동 뉴런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이 가능한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수축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제시가 된다면은 골격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네. 어쨌든 대뇌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네. 대뇌랑 연결이 되어 있네.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아이의 정체는 무조건 체성신경이 됩니다. 자, 자율신경계는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조절 중추는 간내, 중간내, 연수와 같이 내 마음대로 조절 불가능한 그러한 명령을 전달하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도 심장, 동공, 호르몬 분비샘, 내장기관 이런 것들과 같이 침샘 이런 것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조절 불가능한 반응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신경절 이전 뉴런,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은 대부분 마리집 신경입니다. 마리집 신경입니다. 간혹 하다가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이렇게 잘 해놨죠.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 신경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운동 뉴런 2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벌써부터 자율신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시냅스 사이에 이전 뉴런이 짧은 것이 교감. 그 다음에 시냅스 이전 뉴런이 긴 것이 부교감. 그 다음에 심장박동을 서로 반대로 조절을 하는데 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해주는 아이예요.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해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심장박동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언제 반응기에 대해서 활성을 나타내냐면요. 교감신경은 심장만 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게 빠르게, 벌렁벌렁하게. 떨려 미치겠어. 심장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주는 아이예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심장박동을 억제시켜주는, 그야말로 편안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교감신경도 언제 활성이 되냐면요. 내 몸이 긴장 상태, 또 무서운 상태, 아니면 흥분 상태,
두려운 상태, 이때 내가 놀란 상태야. 이때를 생각했을 때, 이때 몸 반응기를 생각하면 그 몸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했을 때 놀랬어. 그러면 나의 놀란 반응은 어떤 반응이 주로 와요? 동공은 확장되죠. 하면서. 그 다음에 긴장됐어. 완전 이 문제 겁나 어려워. 했을 때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침 분비는 억제돼요. 침 분비가 억제된다는 얘기는 아밀레이스가 잘 분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소화효소가 잘 분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내장 근육의 수축기관 운동도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돼요? 나 완전 열받아. 혈압은 완전 짜증나. 혈압 올라 이렇게 하잖아요. 뒷목 잡고 쓰러져. 이때 하면서 놀란 상태예요. 그래서 혈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방광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방광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긴장 상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화장실 잘 안 간다? 여러분 게임할 때 생각해 보실래요? 게임할 때 완전 나 이 판만 끝내고 나 아직 화장실 안 가도 돼. 나 이 판만 끝내고 나 이거 끝내야 돼. 이럴 때 오히려 화장실 안 가게 됩니다. 즉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방광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 이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미 놓친 항목이 있다면 그거 뒤에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혈당량 한번 유추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혈당량 높아져요. 왜? 나 지금 내 몸이 긴장 상태야. 내 몸이 위험한 상태야. 얼른 에너지 써서 대피 상태로 내 몸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서 이 위기 상황을 피하고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혈당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랑 기량작용이에요. 즉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 또는 좀 불편한 상태라면은 부교감신경은 되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이에요. 내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면은 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몸의 반응기의 변화도 편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편한 상태는 동공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침분비 활발합니다. 침분비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소화 촉진. 자, 혈압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낮아진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방광은 오히려 화장실 가면 오히려 긴장 상태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야지만이 오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수축을 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혈당량은 굳이 나 편안한데 에너지 왜 써? 안 쓸 필요 없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혈당량도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교감신경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반응기의 변화는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반응기의 변화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동공은 확장되고 침분비는 늘어나고 소화는 촉진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몸에서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림에서 어떤 빈칸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빈칸을 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다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동공은 확대되고 침분비 억제되고. 자, 교감신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교감신경은 자, 봐봐. 지금 봐봐. 여기가 신경절 이전 뉴런이에요. 왜?
방향이 이거야.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야 동공 확장시켜 라고 얘기하면 네 한 다음에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게 교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잖아요. 이게 부교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세틸콜린 나와서 동공 축소시키고 그래서 침분비 촉진시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자, 교감신경 전부 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척수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서로 시냅스를 맺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교감신경은 맞나요? 아니에요. 부교감신경은 그 중추로부터 바로 연결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척수 끝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부교감신경은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게 뻗어나가서 각계적으로 서로 신경 안 쓰고 활성화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각각이 지배를 받는 중추로부터 직접 뻗어져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교감신경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존재한다. 척수에서 시내스를 맺고 있다. 맞는 표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동공 확대에 관여하는 조저중추 척수예요? 아니야. 그 말이랑 다른 거야. 척수에서 뻗어져 나왔다는 얘기랑 척수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랑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 척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척수 반사의 조정 중추였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의 명령의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이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아이는 중간뇌가 맞아요. 중간뇌에서 명령이 쭉 타고 내려와서 이 교감을 건드리는 거야. 야, 나 너한테 명령 내리는 거야. 난 척수를 타고 왔지만 너는 신경세포체가 척수로부터 뻗어져 나오지만 너한테 명령을 내리는 아이는 나 중간뇌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동공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연수도 여기에서 뻗어져 나와가지고 침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교감신경은 서로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시냅스가 되게 근접해 있다라는 게 거죠. 진화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진화됨으로써 갖는 이점은 뭘까요? 위기 상황이야. 긴급 상황이야. 이때 내 몸을 대피 상태로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만 흥분되더라도 그 사이에 인접해 있는 모든 교감이 한꺼번에 흥분돼서 내 몸을 위기 대처 능력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져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교감은 그럴 필요가 없죠. 편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뭘 하고 있냐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추는 뇌와 척수로 우리 몇 분 전에 한 거다. 근데 까먹지 말아라. 말초는 다시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원심성은 다시 체성과 자율로. 자율은 다시 교감과 부교감으로 기능적으로 나눴었죠. 물론 이 해부학적으로 뇌신경, 척수신경이지만. 뇌신경일까요? 척수신경일까요? 뇌신경이죠. 뇌신경일까요? 척수신경일까요? 자율신경이지만 뇌신경이죠.
뇌신경일까요? 척수신경일까요? 자율신경이지만 척수신경이죠. 조금 분류가 되시나요? 자, 이거를 계속 인지하고 문장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장 조건을 학습할게요. 자율신경은 체성과는 다르게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율신경이 아닙니다. 그러한 원시는 신경이 아니라 중간내, 연수, 척수의 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조절 불가능한 반응기에 그 명령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원심성 뉴런이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기량작용을 하면서 반응기간을 조절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율신경 계속해서 읽어갈게요. 대부분 반응기와 중추신경계 사이에 신경절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즉 운동뉴런 두 개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말을 교감신경의 조절 중추는 척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는 중간내고요. 그 다음에 기침반사, 재채기반사의 조절 중추는 연수입니다. 심정박동의 조절 중추도 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 이전 뉴런은 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이후 뉴런의 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다. 부교감신경은 반대겠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져 나오거나 척수에서 뻗어져 나오며,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깁니다. 그래서 부교감 세 글자 다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표로 정리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준비한 신경계의 구조와 분류는 여기까지고요. 교과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야기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전부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 보고는 병을 명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원인에 따라서 원인과 질병을 조금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히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생긴 질환인지 아니면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생긴 질환인지. 그래서 먼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긴 질병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뉴런은 그 종류마다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종류가 다 다르게 됩니다. GABA, 과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물질도 있고, 엔도핀도 있고, 특히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뉴런이 파괴돼서 생기는 질병이 파킨슨병입니다. 원인이 도파민의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이 되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 불편하게 그 도파민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 그 운동 뉴런이 마비가 되면서 몸이 경직되고 불편해지는 양상이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 또는 프라이온 단백질의 변형,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막 구멍이 뚫릴 정도로 대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신경세포가 심각하게 손상이 왔을 때, 특히 대뇌라는 것은 고등정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나 판단이나 추리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이 없어지거나 파괴가 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점점 고등 정신작용을 할 수 없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병도 또한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루게릭병은요, 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각신경은 살아있는데요, 운동뉴런이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특히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체성신경계가 파괴돼서
내 의지대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나타내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길랑바레 증후군은 이번 교육과정 안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계가 내 몸의 말초신경계를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김효영 거네 본인 거네 그럼 공격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외부 침입자만 공격해야 되는데 나까지 공격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이상한 이유에 의해서 말초신경계를 공격하여서 마리집을 손상시킴으로써 점점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오게 되는 게 길랑바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경계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었던 또는 생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 흔히 들었던 이런 질병도 대표적인 신경계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이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내분비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내분비계는 특히 그래프 해석이나 아니면은 향후 유추 내 몸의 변화, 항상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학습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꼭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